네, 자, 제 100일내 전산세무 2급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론 시험부터 먼저 할 거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아직 합격률은 발표는 안 됐지만 1급과 2급은 전산회계 2급은 좀 쉽게 나왔는데 이론 시험에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문제 좀 보였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고요.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 첨부 파일 올려놓겠습니다. 수험번호 1, 2, 1, 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해 주시고요.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관 확인번호 5411번입니다. 주식회사 동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유가증권 하면 세 가지로 구분하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자, 매도가능증권이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요거 잘못됐죠. 왜?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984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자, 요거는 그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자산 가격에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고요. 아이고. 네. 1번이고 그다음 2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남는 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1년 이내의 시세 차익을 노린 거고 단기 매매.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채권들이 좀 대부분이죠. 만기일이 딱 표시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거는 장기간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보통 계열사들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맞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 흔히 말하는 시가라 그러죠.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요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아까 프로그램 설치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자본 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유동성으로 바꾸죠. 우리 그 비유동 부채를 유동성 부채로 바꿀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자, 회계팀 직원이 급여. 이거 뭐 당연히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영업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비, 여비교통비로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총무팀이 사무용품 구입비용, 사무용품비 또는 사무용품, 소모품 그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은행대출 이자 비용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이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수익이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 인식 시점을 문제로 출제한 겁니다. 위탁 판매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 자,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위탁 판매.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림까지 보여드렸죠. 제주도 감귤협동조합 직원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경매에서 판매하죠. 그럴 때 재화를 판매한 시점. 상품권은 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라면 이마트 가서 많이 쓰죠. 상품권을 판매한 때가 아니고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인도하는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고요. 공연 입장료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티켓을 가지고 공연을 보러 왔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그다음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인 경우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아닙니다. 고객에게 인도할 때, 판매할 때. 외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죠. 근데 인식 시점은 외상 판매 대금을 수금할 때가 아닙니다. 판매할 때.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자, 이거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이 하나 있죠. 자, 요게 맞는 것이 되고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해야 한다. 중요성의 원칙.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받을러움과 외상매출금을 합쳐서 뭘로? 그렇죠. 매출 채권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막 복잡하고 알아먹지 못하도록 하면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볼 수가 없죠. 그 다음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이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이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 자, 이거 참고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데요. 재무제표 일명 뭐 우리는 보고서라 그러죠. 자, 다음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 그럼 다음이 뭐냐? 요 1, 2, 3번.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이 표시와 분류 변경, 기업회 기준이 바뀐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사업 결합. 지금 뭐 제약회사 보면 셀트리온 제약 뭐 합친다는 말들이 막 있죠. 그렇게 결합을 한다든가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항목을. 이 바꾸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기간별 전기분 단기분에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회사는 앞으로 투자해야 되겠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해서 전년도하고 비교가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그럴 때도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는 동일해야 한다. 이건 어거지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다음은 일반 기업회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다 무형자산 맞죠. 상각대산, 무형자산도 상각을 합니다. 근데 감가라는 말을 안 집어넣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합니다. 그 자산이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상각을 해야 되고, 자, 요 앞에 이론 강의할 때 이론 교재 92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상각하고 정액법, 정밀법, 연수학계법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유형자산하고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간접법, 감가상각 두 개 안 씁니다. 직접 무형자산에서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상각 대상은 잔존가액은 정액법으로 쓰게 되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이렇게 가죠.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왜? 법적으로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완전 소멸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20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좀 헷갈리긴 한데, 자, 그래서 2번까지는 맞죠. 무형자산이 감가상각 시, 근데 이 상각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이 10% 한다? 아까 없는 걸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틀린 겁니다. 무형자산은 전액 제로화 시켜버립니다.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또 간단한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 항목이 아닌 것. 제조 원가는 뭐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생산시설, 전기요금, 전력비, 당연히 이건 제조 원가 들어가죠.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당연히 제조 원가죠. 생산직 근로자의 상여금, 이것도 들어가는데 판매직 사원, 영업직, 판매직, 요거는 뭐예요? 관리비로 들어가지 제조 원가로는 안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근데 요거를 판매하는 판매 주식회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비용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요 1, 2, 4번이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이제 원가 행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엔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왔고,
세무 2급도 나왔습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약간은 헷갈리죠. 이런 게 이제 176페이지 설명했죠. 고정비, 대표적인 게 임차료. 뭐, 여기 조업도는 이건 생산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량이 점점 많아져도 총 원가, 이 원가는 총 원가입니다. 임차료, 월세 뭐 더 내놓으라 안 그러죠. 자, 딱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일정하죠. 변동비, 재료비가 대표적인 거죠. 많이 만들수록 그 비용도 재료비도 더 많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준변동비. 자, 이번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기본요금, 전기요금 같은 거, 기본요금에 추가 요금, 할증료. 우리 여름철 이제 돼가는데 에어컨 팡팡 틀었다가는 엄마한테 스매싱 한 대 맞죠. 왜? 할증료가 무서우니까. 자, 이게 준변동비고요. 준고정비는 뭐 기계장치 같은 거 빌렸을 때 한 대 빌리면 100개 만들고 그 다음 100개가 넘었어. 그럼 한 대 더 빌려야죠. 그럼 두 배로 껑충 뜁니다. 그래서 200개까지 만들고 또 한 대 더 빌렸어. 그럼 300개까지 만들고 계단식으로 하는 거 준고정비. 예,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이번 시험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건 이겁니다. 변동비, 아까 재료비가 대표적이죠. 100개 만들면 하나당 2,000원씩 해서 20만 원 들어가는데 200개 만들면 자, 단위당 원가는 똑같은데 총 원가는 2배로 늘어나죠. 40만 원. 그다음 4배 만들었어요. 그럼 80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게 변동비입니다. 근데 고정비는 총 원가는 아까 임차료, 한 달 월세 똑같아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나누기 하면 4만 원 나누기 100개 했을 때 단위당 원가 400원인데 4만 원 나누기 200개 하면 200원. 400개 만들면 100원.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박리담회가 가능하죠. 자, 잘 되는 집은 그래서 계속 잘 되는 겁니다. 자, 요 단위당 원가를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변동비는 일정해요. 단위당 원가. 근데 총 원가는 늘어나고 요거는 정반대가 됩니다. 총 원가는 일정, 단위당 원가는 줄어든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로 돌아가면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 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재료비 그러니까 변동비 하면 재료비 생각하고 고정비 생각하면 임차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재료비는 총액은 증가한다. 이거 맞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한다. 이것도 맞죠? 임차료. 많이 만들수록 제품 하나당 임차료 비용은 줄어드니까 조업도가 이번엔 감소했어요. 단위당 변동 원가는 증가한다. 자, 조업도가 감소했는데 단위당 변동가, 변동원가, 변동비, 재료비. 재료비는 조업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상관없이 단위당 재료비는 똑같죠. 자, 증가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임차료 항상 일정하다. 맞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좀 헷갈리긴 한데 약간 가장 핵심은 변동비, 재료비, 그 다음에 고정비, 임차료 딱 떠올리고 문제 풀이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요거 자주 나오죠. 세 가지. 이런 게 이제 206페이지부터 쭉 있죠. 직접 배우법. 이거는 영세기업입니다. 보조부문이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러면 보조부문 거를 제조부문으로 보낼 때 보조부문끼리 서로가 일체 안 해주는 겁니다. 배분 안 해주는 거. 그냥 다이렉트로 제조부문으로 다 보내서 끝내는 겁니다. 1차 배부로 끝납니다. 자, 가장 간단하고 시간도 안 걸리지만 정확도는 떨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배부법인데 보조부문 중에서 여기는 수선부문이 좀 그래도 많이 들어가. 그러면 수선부문은 전력부문에도 줍니다. 이렇게 1차 배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차 배부하는 전력부문 거를 보내는 방법. 그래서 중간 단계입니다. 한 중기업 정도. 아까는 소기업, 이거는 중기업. 자, 직접 배부법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은 생기고 대신에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 상호배부법. 이건 대기업. 보조부문끼리도 금액이 커. 그러면 서로가 한 번씩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1차, 2차, 3차 배부를 합니다. 제일 복잡하죠. 대신에 제일 정확하다는 거. 이걸 참고로 하시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하면 이제 떠오르죠. 상호배부법. 맞죠? 그 다음
단계배부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부문에 그래도 1차 배분은 해주고 배분을 끝낸 보조부문에 다른 보조부문 원가로 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계단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단계배부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이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내 보조부문에는 아까 말했죠. 1차 배부해서 배부를 끝낸 보조부문에는 아까 1차에서 2차로 보냈죠. 그러면 거기는 안 하고 2차를 최종적으로 제조부문으로 보냈죠. 네, 맞는 말이야. 제가 아까 잠깐 지금 다르게 생각해요. 다른 보조부문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면 요거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를 결정. 이거는 직접 배분법은 뭐예요? 보조부문끼리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단계배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3번이 틀린 거 알겠죠?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소 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거다. 자, 요거 세 개 다 설명이 단계배부법에 대한 설명인데 요게 직접 배부법이 들어가니까 요건 틀린 거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 조심하고요. 그 다음 9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제위원이 이번에 1급도 출제했는지 이 비슷한 문제가 1급에도 또 나왔어요. 자, 주식회사 동양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론교재 176페이지에 보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가공원가, 가공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기본원가,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에 직접 노무비만 더한 거. 그러니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 힘들어. 인건비도 비싸고 최저임금 오르고 재료비도 뭐 물가 계속 오르고 그래서 가장 돈 많이 나가는 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기본 원가를 하고 가공비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체 직접 재료를 가공해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가로서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요거를 더한 거.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만 빼고 나머지 모든 원가를 가공비라고 합니다.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 그래서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 없고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물론 여기 경비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아까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에 나머지 제조간접비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문제를 조금 여기서 비틀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직접 재료 구입 원가 이건 필요 없죠. 직접 재료 원가 사용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빼버리니까 자,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 30만 원. 자, 직접 노무비는 금방 있어요. 금방 돼요. 30만 원. 더하기 제조간접비. 하긴 뭐 제조간접비 딱 해주면 너무 문제가 쉬워버리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제조 간접 원가의 50%이다. 변동이 들어갔다면 아까 앞에서 변동비 고정비 배웠죠. 그러면 요 제조 간접비를 두 개로 쪼갠 겁니다, 지금. 변동비 변동 제조 간접비와 그럼 또 하나는 고정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총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변동 제조 간접비는 80만 원. 요거는 8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는 몰라요. 자, 근데 단서가 뭐냐면 변동 제조 간접비 80만 원은 총 제조 간접 원가의 절반이다, 50%이다. 그럼 요거를 두 개 더한 금액의 절반이 얘다. 그럼 두 개를 더한 금액은 얼마나 소리예요? 곱하기 2 하면 160만 원. 이 전체 금액이 아이고 왜 이러니? 이 전체 금액이 16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 160만 원. 그러면 가공비 합계액은 두 개 더한 거 19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총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을 해놨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합친 금액이 얘는 전체 총 제조 간접비의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전체는 곱하기 2 하면 160만 원. 160만 원에 30만 원 더하면 190만 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가 해결하기보다는 꼭 국어 시험 문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아까 요 9번 문제 그 세무사회에서 정답 및 풀이로 한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게 뭐 괜찮다 하면 그걸로 하시고요. 예. 근데 저는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 계산 방식이.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거 항상 출제 많이 되죠. 이런 게 이제 219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 표가 있죠 거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 조선소 딱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대량 생산하는 거, 단일 제품, 뭐예요? 식품 가공업, 과자, 뭐 이런 것들, 밀가루.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은 뭐냐? 제조간접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조간접비 제품별로 배부하는 거,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했던 거. 요게 핵심이고요. 얘는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해서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계산하면 한꺼번에 그 총 제조 원가에서 수량을 나누게 하면 단가가 나오죠. 최종 목적은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개별 원가 계산하면 조선소를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하면 과자 공장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를 하나하나 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그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거 맞는 거고. 개별 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 이거 어디서 배웠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자,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 제조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자, 맞죠? 아까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할 때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이건 뭐예요? 조선소.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죠. 개별 원가 계산이죠. 기업이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정확한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배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 또박또박 장부에다 적어대고 이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으로 수십만 개씩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가 단가 계산은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요거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00페이지짜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 같은 거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 요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수재화는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이 아닌 뭐 주 영업과 상관이 없는 거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은행 업무하고 차량을 매각한 거 전혀 별개죠. 이러한 것들. 자, 그런 거를 부수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에 관한 사례이다. 요 네 가지가.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 그럼 부수재화 및 용역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게 어느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가 주력인데 나무도 팔아요. 그러면 자, 출판사가 책을 소설책 같은 걸 팔아요. 근데 인쇄사도 운영해. 그러면 그건 인쇄사는 부수죠. 자, 공급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TV를 판매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에이스센터도 운영하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경우. 그 다음 악기 도매업자가 피아노를 파는데 의자도 가구도 팔아요. 자, 네 개 다 부수재화를 또는 용역을 판매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거는 부가세 신고하고 어느 거는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면세냐 이 말입니다. 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핵심은 이겁니다. 부수재화 공급 과세 및 면세 여부 부가시세법 제14조 2항에 있는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이 공급은 판매하면 어떻게 면세나 과세를 구분하느냐? 주된 사업이 과세냐 면세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말은 굉장히 장황하게 깁니다. 그걸 제가 압축을 해서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주된 사업 중에서 면세업체가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조경공사업체 주된 사업이죠. 요거는 과세입니다.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TV 판매 당연히 이거 과세.
은행은 여러분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이자 물 때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은행은 없습니다. 자, 은행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부가세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은행은 면세업체입니다. 면세업체이기 때문에 주 업무가 부수 제와 판매한 경우도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면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악기 판매하는 사람 이거 과세입니다. 일반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그 기준은 주된 사업이 과세, 부가세 일반 사업자냐 아니면 면세 사업자냐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거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아이고, 벌써 나와버렸네. 예, 이거 제가 보충 설명 안 했네. 환급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환급. 제가 이론 설명할 때 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계를 조금 하고 세무를 좀 아니까 친구 중에 이 제조업체를 차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이 막 모자라다고. 그래서 야, 조기환급 신청하지 그러니까 조기환급이 뭐야 그래요. 너 요거 개업한다고 냉난방 시설에 막 기계도 사고 막 그랬어요. 식당을 하는데. 주방용품 뭐 많잖아요. 냉장고, 대형 냉장고부터. 그거 환급 받으려고 그러면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1년에 2번 요때 신고하고 나서 한 달 30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 아니 처음 개업할 때는 조기환급 신청 이거 하면 돼. 여기 대표적인 게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돼 있죠. 따라와 가서 민원실에 가서 조기환급 신청서 양식 거기 있습니다. 민원실에. 그거 빼서 사업자 등록증 4번에 하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매출한 거. 처음 개업하면 매출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설비해놓은 건 많습니다. 이거 조기환급 신청해. 그러면 돌려받습니다. 자, 15일 이내. 그것도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있어요. 그때 제출하면 한 달, 뭐 빠르면 그 친구는 아마 한 달 조금 안 돼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턱 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식당 문 닫고 밤새 한번 술 마신 적이 있죠. 자,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자, 조기환급이 아닌 보통 정상적인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맞고요.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절반, 일반 환급은 한 달입니다.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절반,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안 하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조기환급 기간이 매출은 제외하고 매출도 신고하고 매입이 더 많아요. 항상. 조기환급 하는 사람들은. 매출도 같이 신고해야 됩니다. 요거는 잘못되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자, 새롭게 설비했을 때도 조기환급 신고 기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러니까 모르면 은행에 또 대출 받으러 가려고 그러고 알면 돈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이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자, 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준 겁니다. 근데 계약이 해제가 돼서 물건이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자,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 옛날에 뭐 지난달에 올린 거, 전송한 거 그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똑같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한 번 더 하면 서로가 퉁쳐가지고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그 일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입한다? 아닙니다. 해제한 날짜로. 처음에 발급한 게 예를 들어 3월 1일이다. 근데 3월 25일 날 해제하게 됐다. 3월 25일자로 발급하는데 3월 1일 거 그대로 하고 날짜만 다르고 단 비고란에 3월 1일 해제 해서 비고란에 적어주고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퉁치고 제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돼버립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요. 면세 사업자는 안 됩니다. 이거. 자, 이거 맞고요. 세금 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그 위에 보면 두 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죠. 이메일을 발행해서 이제는 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그거 뭐 그렇게 안 하고 종이로 발행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메일해서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거래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래서 옛날 종이로 할 때는 NCR지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먹지를 대가지고 써가지고 한 장 밑에 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세금 계산서란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부가세를 다 받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기 보시면 알지만 외국으로 나가버리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그 날짜를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소득세 여러분들 1월 말부터 2월 초쯤에 그 소득세 신고도 근로소득세 신고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죠. 자, 지금 말하는 거는 종합소득세도 있고 그냥 소득세도 있습니다. 자,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할 때. 그래서 1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자, 요거는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는 뭐 3월부터 2월 말까지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자, 거주자가 그러면 사망한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사망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그때까지 이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죠.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이 마지막일 3월 5일 날 사망했어. 그럼 3월 31일 날까지 일을 한다? 이건 아니죠. 3월 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정답이 일단 되고요. 소득세법은 과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자, 근데 중간이다. 그럼 중간부터 직장 취직했다. 그럼 거기서부터죠.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해외에 나갈 때 소득 완납 증명서 떼야 됩니다. 자,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출국 날까지 소득 이걸로 하면 됩니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죠. 2월 결손금.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인데 수험생들이. 자, 2월 결손금이 뭐냐? 결손금,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건데 사업을 해요. 근데 적자가 날 경우가 있죠. 근데 내년에는 이익이 났어. 아니, 이익 나도 세금. 적자 나오면 안 돌려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날 때 작년에 적자가 난 게 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체감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해주는데 이건 환급을 안 해줍니다. 대신에 이익 날 때 까줄게 해서 해를 넘긴 결손금을 뭐라 그러냐? 2월 결손금이라 그럽니다. 2월 결손금. 이것도 빼주는 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요게 시험에 한두 번 나오다가 하도 항의 들어가니까 요즘 안 나오는데 그리고 당해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2월 넘어갔다. 자, 결손금이라 하며 15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5년 계속 결손 나면 그 회사는 뭐 망하는 회사고. 자, 그래서 요 치사하게 요 10년간이라고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뭐한데 15년이라는 거. 그리고 결손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결손이었는데 올해도 적자예요. 그러면 일단 올해 걸 먼저 하고 그래도 뭐 한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10년간, 요거는 10년입니다. 부동산 임대, 집 건물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택 임대 말고 상가 같은 거. 자, 10년 재산도 있으니까 이건 10년만. 이올라요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2월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 기간으로부터 10년간 2월 공제한다? 아니죠. 아까 몇 년? 15년. 10년은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이 있을 때.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2번 해당 과세 기간이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할 때. 추계 신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신고 기한이 끝났어요. 아, 근데 깜빡했어. 내가 추가로 신고하는 걸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자,
그때는 2월 결선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건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 기간은 뭐 15년이나 있으니까 뭐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추계 신고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빼고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 거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는 거고요.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과세 기간이 결손금 올해 거 먼저 하고 그다음 전년도 2월 결손금을 그 다음 공제한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의 질문보다는 이 네이버 카페에 와서 질문하시면 답변이 제가 바쁠 때는 다른 분들이 좀 달아줄 거고요. 유튜브는 저 말고는 다른 사람 못 다니까. 그리고 여기 오시면 한 30만 개 정도의 질문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거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론 시험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문제, 생소한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